안녕하세요. 라디오 속삭임입니다. 오늘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80세 장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혈연이 아닌 인연에서 찾은 진정한 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32평. 창밖으로 한강이 살짝 보이는 이 집에서 장 교수님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고 최근에는 초기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가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장 교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무릎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도 벽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려다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살 줄 알았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이젤과 그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화려한 사회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경마장에서 자신의 말을 키우고 사교 댄스 클럽에서 춤을 추며 외국 학회에도 자주 다녔던 그때가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화상을 바라봅니다. 50대에 그린 작품으로 여전히 자신감에 찬 눈빛과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입니다. 장 교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주변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본인도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12살 연하였던 김준호와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1990년대 초 장 교수님이 45세, 준호가 33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장 교수님이 대학 부설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는 키가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격에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그는 작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이 전시회를 관람하며 작품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준호의 대답은 깊이 있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작품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긴 손가락이 작품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장 교수님은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남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심장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교수님은 자주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예술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는 둘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장 교수님의 지적인 매력과 성숙한 카리스마에 끌렸고 장 교수님은 준호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6개월 후 둘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장 교수님의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장 교수님은 그를 위해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미술관 일을 하면서 틈틈이 미술 비평 글을 썼고 장 교수님은 그런 글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준호가 장 교수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둘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니며 미술관을 돌아다녔고 주말에는 이 거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장 교수님이 준호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준호는 장 교수님의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12살 연상의 여성과 젊은 남성의 동거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은근한 시선, 학과 회의에서의 어색한 분위기, 학생들의 수군거림. 교수님, 이러다가 교수님 명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준호가 먼저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장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걱정했습니다. 장 교수님도 흔들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사회적 체면,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2년 반의 동거 끝에 둘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1995년 봄 준호가 이사를 나가던 날을 장 교수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포옹을 했고 장 교수님은 울음을 참으며 글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곧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몇 년 후 소식을 들어보니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그 후로 다시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장 교수님이 이젤 앞에 앉아 손을 올려봅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보며 씁쓸해합니다. 예전처럼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그림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이유였는데 이제 그마저 빼앗긴 느낌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사회복지 도우미 김순자 씨가 도착합니다. 5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장 교수님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하루 3시간이지만 김순자 씨가 오는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교수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손떨림은 어떠신지. 김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장 교수님은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나빠지는 상태가 두렵습니다. 점심시간. 김순자 씨가 만들어준 미역국과 반찬으로 혼자 식사합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이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장 가난한 기분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김순자 씨가 요양원 입소를 권했을 때 장 교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양원을 견학 갔을 때 본 광경이 떠오릅니다. 한 공간에 모여있는 노인들, 획일적인 일상, 개성 없는 생활. 그곳에서는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여기서 살겠어요. 장 교수님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준호와의 추억이, 그림을 그리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거실 소파에서 어렵게 일어나 전화기로 향합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예요.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고 강남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 넉넉한 처지입니다. 전화 통화에서 민수는 이모의 안부를 물으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님은 뭔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사람, 파킨슨병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 응급 상황에 달려올 사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시고. 장 교수님의 대답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조차 없던 조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추석. 1년에 2번 보는 가족들. 그나마도 식사비나 경비는 자신이 다 냅니다. 작년 추석에도 민수네 가족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식사했는데 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민수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수와 아내 수진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 경숙이 모여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고 분위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이모의 재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그런데 이모께서 정말 3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응, 한강변 아파트만 해도 20억은 넘을 거야. 그리고 예금이나 투자한 것들까지 합치면. 민수의 대답에 수진의 눈이 번뜩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최근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모가 민수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언니가 민수한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하셔서 30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후 처리를 다 맡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후 처리라고 해서 뭔데? 장례식 정도야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을 넘지는 않을 텐데 그 대가로 30억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은 거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수는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더 자주 찾아뵈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모가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지는 다른 생각입니다. 당신이 찾아가고 싶으면 가지 뭐. 이모는 돈도 많으시고 도우미도 있으시잖아. 우리가 굳이 뭘 더 해드릴 게 있어. 그냥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명절 때 뵙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경숙도 복잡한 표정입니다.
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30억이라는 거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른 조카 준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준호는 장 교수님의 오빠 아들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성공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연매출 50억 규모의 회사를 이끌고 있고 서초동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큰아들의 아들인데 작은 고모의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와 아내 미경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고모가 민수한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사실이야? 응,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조카가 몇 명인데. 미경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큰고모께 소홀했던 건 인정하지만 민수네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왜 민수에게만? 준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큰고모께 더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결국 준호도 마음을 정합니다. 큰고모에게 안부라도 물어보자고 말입니다. 30억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장 교수님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장 교수님 본인은 앞으로 더욱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데 가족들은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K병원 물리치료실. 장 교수님이 무릎 치료와 파킨슨병 관련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8세의 물리치료사 이소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소영은 20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많은 독거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체격에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떠세요? 손떨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소영의 첫인상부터 장 교수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모습,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장 교수님은 평생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 이소영에게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 파킨슨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장 교수님의 불안한 질문에 이소영은 솔직하면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꾸준한 운동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계시면서 우울해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소영의 따뜻한 관심에 장 교수님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운동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손 떨림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구나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셨어요? 이소영의 질문에 장 교수님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예술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소영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로 인물화를 그렸어요. 특히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것을 좋아했죠.
장 교수님의 마음속에는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그린 모델이었으니까요. 이소영은 개인적으로 가정 방문 재활도 해드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수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도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제가 찾아뵈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비용을 걱정하는 장 교수님에게 이소영은 자신도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운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오후 6시 이소영이 장 교수님의 집에 첫 방문을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장 교수님을 보며 이소영은 놀랍니다.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격 있는 외모와 우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댁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거실에 들어선 이소영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특히 준호를 그린 인물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옆모습,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창가에서 바라보는 뒷모습. 교수님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들인가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장 교수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부심이 스칩니다. 예전에 모델이 있었어요. 이제는 손이 떨려서 예전처럼 그릴 수 없지만요. 이소영은 장 교수님과 함께 거실에서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손목 운동, 균형 잡기 운동 등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소영은 장 교수님의 식사 상태를 걱정합니다. 교수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파킨슨병에는 균형 잡힌 영양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어서 대충 때운다는 장 교수님의 말에 이소영은 다음에 올 때 간단한 반찬이라도 만들어 오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럴 필요까지는. 교수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가끔 밖에서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장 교수님의 눈이 밝아집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소영은 자신도 혼자 살아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다음 날 오전에는 준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 안부 한번 묻지 않던 조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자 장 교수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큰고모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요즘 건강하신지 궁금해서. 갑자기 웬? 장 교수님의 냉정한 반응에 준호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자주 안부를 여쭤봐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해서요. 너 사업 잘 되고 있지? 그럼 됐다. 장 교수님이 짧게 끝내려 하자 준호는 급하게 말합니다. 큰고모, 혹시 도움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장 교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던 조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 교수님은 한숨을 쉽니다. 다들 똑같네. 돈 냄새가 나니까. 일주일 후 저녁 이소영이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여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장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고마워하지만 이소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저도 혼자 살아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댁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식사를 하며 이소영은 벽에 걸린 그림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묻습니다. 이 그림 속 분은 교수님께 특별한 분이셨나요? 장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12살 어린 남자친구였어요. 이소영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줍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림에서 애정이 느껴져요. 그때는 세상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여자가 연하남과 사귄다는 것도 결국 사회적 시선 때문에 헤어졌죠. 장 교수님의 목소리에 아직도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후회되세요? 이소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장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아직도 아름다우세요. 그분도 분명 교수님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소영의 위로에 장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선생님,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소영은 장 교수님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정신적 위로와 진정한 관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 교수님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외로움을 이해해주며 현재의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 했습니다. 며칠 후 이소영은 장 교수님을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 손 떨림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수채화는 어떠세요? 붓의 떨림도 표현 기법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장 교수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미술 치료도 공부했거든요. 교수님께 맞는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이소영의 이런 배려에 장 교수님은 더욱 감동합니다. 혈연이 아닌 인연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경숙의 집에 오빠 성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성호 역시 건설 관련 사업으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도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지만 30억이라는 금액 앞에서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경수가 준호가 큰 누나한테 전화했다던데. 네. 갑자기 왜요? 큰 누나 재산 얘기. 민수한테만 물려준다는 게 사실이야. 경숙은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준호가 듣고 왔어.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조카가 몇 명인데 한 명에게만. 성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큰언니 성격. 그리고 사후 처리를 부탁하신다고 해서. 사후 처리가 30억짜리야. 장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도 안 들 텐데. 나는 큰아들이고 준호는 큰손자야. 그런데 작은 딸 아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성호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관례였는데 상속은 작은 딸 아들이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니한테 직접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큰 누나께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준호 말로는 큰 누나가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경숙도 복잡한 심정입니다. 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30억이라는 거액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런데 언니가 요즘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파킨슨병? 성우가 놀라며 묻습니다. 이 정보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고 하는데 손이 떨리신다고. 그럼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하지만 성호의 관심도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니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상속 문제가 더 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돈 문제 앞에서 가족에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 11시. 장 교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받은 조카들의 전화가 모두 떠오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더욱 불안해진 상황에서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번 묻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어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혼자 울었을 때도 손 떨림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절망했을 때도 곁에 있어준 사람은 김순자 씨와 이소영 선생님뿐이었습니다. 다들 똑같네. 돈 얘기만 나오니까. 장 교수님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후 처리를 부탁한다는 이유로 민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보니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다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특히 이소영 선생님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장 교수님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변호사님. 네, 장 교수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유언장 작성 건으로 이틀 후 오전 10시 시내 한복판의 법률사무소. 장 교수님은 택시를 타고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파킨슨병과 무릎 관절염으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장 교수님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다는 장 교수님의 말에 신중하게 이유를 묻습니다. 교수님, 이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장 교수님은 최근 며칠간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조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을 구분하게 된 것까지. 김 변호사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저한테 관심을 보여요. 김 변호사는 장 교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오랜 경험상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장 교수님은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조카들에게는 각자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만 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기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장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합니다.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이소영 선생님께
그분이 나 같은 독거노인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김 변호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물리치료 사분께요? 그분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신 건가요? 몇 주 안 됐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를 걱정해 주세요. 제 과거 이야기도 판단 없이 들어주고 파킨슨병 때문에 절망할 때도 희망을 주셨어요. 장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수채화로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그리지 못했던 그림을. 김 변호사는 장 교수님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각 조카에게는 1억 원씩, 민수에게는 사후 처리 비용으로 5억 원,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소영 선생님께. 사후 처리를 민수 씨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그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재산을 줄 이유는 없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나서 장 교수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이 더 많은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장 교수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파킨슨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심장 문제까지 겹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혼자 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수는 진짜 걱정하며 병문안을 오지만 다른 조카들은 상속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병문안을 와서 노골적으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큰고모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장 교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런 걸 왜 물어봐? 나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다 정리해 놨으니까 걱정 마라. 너희들 목도 생각해 놨어. 하지만 장 교수님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소영이 더욱 자주 장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매일은 어려워도 격일로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는 이소영에게 장 교수님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는 게 진짜 가족이죠. 이소영의 이런 말에 장 교수님은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2달 후 장 교수님과 이소영의 마지막 대화가 이뤄집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된 장 교수님은 이소영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영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네, 교수님. 뭔데요? 내가 유언장에 너 이름을 적었어. 이소영이 놀라며 손을 젓습니다. 교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거야. 너 같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야 해.
장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적당히만 줄 거야. 너무 많이 주면 독이 되니까.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관계는 진짜가 아니야. 교수님. 그리고 내가 해준 말. 마음이 통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이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장 교수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님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법률사무소에 모인 유족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합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각 조카분들께 1억 원씩, 민수님께는 사후 처리 비용으로 5억 원,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물리치료사 이소영님께 남기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30억 중 20억을 혈연도 아닌 물리치료사에게 남겼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반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몇 개월 알고 지낸 남한테 20억을. 우리는 조카인데 1억씩만 받는다고요. 미경도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그 물리치료사가 큰 고모를 꼬신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하지만 김 변호사가 유언장에 적힌 장 교수님의 메시지를 읽어주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느낀 것은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소영 같은 분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절망할 때, 손 떨림 때문에 그림을 포기하려 할 때, 혼자서 두려워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이소영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생활의 보탬이 될 정도의 금액을 남깁니다.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는 관심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이소영을 통해 나와 같은 처지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특히 민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모가 정말 외로우셨구나.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요. 경숙도 눈물을 흘립니다. 언니가 파킨슨병 진단 받으셨을 때 우리는 재산 생각만 했는데 준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하지만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이소영은 장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독거노인 방문 재활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준호 재활센터로 정했습니다. 장 교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센터에는 장 교수님이 그린 준호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며 이소영은 장 교수님의 젊은 시절 사랑을 기억합니다. 현재 이 센터는 200명이 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 그림 그리기 같은 예술 활동까지 제공하면서 장 교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매주 한 번씩 장 교수님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 교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교수님, 준호재활센터에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도 젊을 때 그림을 그리셨대요. 교수님처럼 외로워하지 않도록 잘 돌봐드릴게요. 돈을 욕심냈던 조카들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별로 없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했던 민수와 이소영은 장 교수님의 진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더 많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연이 곧 진심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장 교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거노인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정서적 돌봄은 더욱 소중합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외로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라디오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